유치권입니다. 이 유자는 머무를 유자예요. 점유와 관계된 권리죠. 유치권은 담보물권입니다. 담보물권으로는요, 유치권과 질권, 저당권이 있죠. 그 중에서 이 질권과 저당권은요, 채권자와 채무자 간 약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약정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유치권은요, 법정 담보물권이라 그래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요,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물권입니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죠.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서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 간 약정은요, 제3자도 그러한 특약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즉, 유치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간 특약이 있다면요, 외부에 있는 제3자도 그러한 특약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되죠. 만약 배제 특약이 있으면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핵심 개념 중에 하나죠. 그러한 점유 개시는 적법해야 됩니다. 폭력 등 불법 행위에 의한 경우에는요, 불법한 점유의 경우에는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유는요, 계속돼야 됩니다. 중간에 점유를 잃게 되면은 그 즉시 유치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점유는 직접 점유는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간접 점유도 가능합니다. 이 간접 점유의 경우에는요, 되는 경우 있고 안 되는 경우 있는데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시죠. 다음은 결련관계입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좀 나오는데 어렵죠. 이 결련관계는 이겁니다. 어떠한 관계에 있다는 것인데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자가 이을 연자입니다. 있는다는 것이죠.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연결고리, 즉 결련관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련관계가 없으면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보시죠. 공사대금 채권은 결련관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자재대금 채권은 결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요. 이 부분 이미 암기가 되어서 문제 풀 수 있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A가 건물을 짓기를 원해요. 그래서 공사업자에게 건물 도급공사를 줍니다. 그러면 A는 도급인이 되죠. 그리고 B는 수급인이 됩니다. 수급인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자재를 사와야 되죠. C가 건자재상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일단 외상 매입을 해요. 그 자재로서 B는 건물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 결과 B가 건물을 거의 다 지었는데 A가 돈을 안 줘요. 따라서 그 돈을 못 받으니까 B도 C에게 돈을 못 주는 것이죠. 이 경우 수급인 B는 이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자재상 C는 유치권 행사를 못해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흔히 길가에 보면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를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림에서 공사대금 채권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자재대금 채권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결련관계를 살펴야 되는데요. 결련관계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요. 자, 여기 채권이 있죠. 그리고 목적물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건물은 B가 공사해서 올라간 건물이에요. B가 공사한 만큼 공사대금이 발생한 겁니다. 따라서 연결관계가 있어요. 자, 다음은 자재대금 채권이죠. 이쪽에도 채권이 있습니다. 건자재상의 채권이죠. 이 건자재상은 B에게 판 겁니다. A에게 판 게 아니었어요. 자재와 관련된 그 외상 대금은요, B로부터 받아야 되는 돈이죠. 즉, 외상 매매 계약 여기에서 발생한 채권입니다. 이 건물 자체로부터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채권과 이 목적물 간에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재 대금 채권과 이 목적물 간에는 결련관계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C는 이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변제기에 있어야지만이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즉 변제기가 도래해야지만이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동산이나 부동산, 유가증권 다 객체가 됩니다. 그러나 타인 소유여야 돼요. 따라서 자기 소유는 안 됩니다. 타인 소유이기 때문에 제3자도 타인이죠. 따라서 제3자 소유물도 가능합니다. 이 지문도 가끔 나와요. 유치권의 효력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면은 점유를 계속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물건이 있었는데 이게 경매에 넘어가서 경락받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경락인이 그 물건을 내놓으라고 인도 청구합니다. 그러나 유치권자는 이에 대해서 거절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치권의 효력이 바로 점유 계속의 효력이거든요. 이 부분 추가 설명드릴게요. 1순위 저당권이 있고요. 2순위에는 전세권이 있습니다. 3순위로 유치권이 있어요. 경매 신청 전에 취득한 유치권입니다.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경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후순위인 전세권은 없어져요. 그러나 이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즉 인수되는 거예요.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유치물에서 생긴 과실을 받아가지고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겁니다. 유치권자는요,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사용과 대여, 담보 제공을 같이 봐야 돼요.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유치권자는 원칙은요,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 원칙상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죠. 대여와 담보 제공의 경우는요, 채무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주택의 경우에는요,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거주 사용이 가능해요. 주택이 아닌 다른 건물, 일반 건물이었다면요, 원칙상 거주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에는 승낙 없이도 거주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차임 상당의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보기 때문에 반환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다 더 상세히 설명하면요, 주택의 거주는 보존행위로 보기 때문에 원칙상은 가능한데 그렇다 할지라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하라는 겁니다. 경매권과 간이변제 충당을 같이 이해합니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경매권이 있어요. 경매 신청권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요, 형식적 경매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실질적 경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 경매 이런 것이죠. 어떠한 물건을 경매 절차가 밟으면요, 경락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경락 대가를 가지고 배당을 하죠. 예를 들어 저당권 실행의 경우는요, 이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즉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질적 경매죠. 우리가 흔히 경매 부르는 게 바로 실질적 경매입니다. 그런데 이 유치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은 실질적 경매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의도 없어요. 자, 이 물상대의 부분도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 집이에요.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그런데 불이 나가지고 이 집이 전소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집에 대해서 채무자가, 즉 소유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었던 것이죠. 요건을 갖췄다 가정하면요, 보험사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 청구권이 있습니다. 물상대의가 인정된다면요, 이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대신해서, 즉 대의 행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보험사에게 대의 행사하는 겁니다. 이 집에 대한 유치권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으로 가치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가치 변형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경우 대의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물상대의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유치권의 경우에는요, 물상대의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즉 유치권자는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지 못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론은 필요 없고 이제 외워야 됩니다. 문제를 풀려면 외워야 돼요. 이렇게 오시죠. 자, 유치장은 유치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유치장에 다 있는데 우물은 없죠. 전국에 우물 있는 유치장 없어요. 여기서 우는요, 우선변제권이고요. 물은 물상대입니다. 우물은 없다. 즉 우선변제권 없고요. 물상대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죠? 유치권의 경우예요. 이 다 있는데, 이 다 있는 게 뭐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입니다. 이 부분은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셋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통유성이라고 그러죠. 즉 담보 물건의 통유성입니다. 이 통자는요, 통할 통자예요. 이유는 있을 주자죠. 통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담보 물건끼리는요, 통하는 게 있다. 즉 공통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별것도 아닌 것을 어렵게 써놨어요. 그죠? 담보 물건의 공통성, 그럼 될 걸 가지고 통유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는 부종성이 있고,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는 수반성이 있고,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는 불가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질권과 저당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상대의 관련해서는 유치권에는 물상대의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질권과 저당권에는 물상대의권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응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부종성을 알아야 되죠. 이 부종성은요, 채권을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우리 유치권 지금 왜 하죠?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채권입니다. 채권이 주인이에요.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종된 종은 뭐가 되죠? 바로 유치권입니다. 채권을 따라다니는 게 유치권이에요. 따라서 채권이 없어지면은, 즉 채권을 변제받거나 없어지면은 유치권도 같이 소멸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부종성 때문에 그래요. 물론 통유성이 있기 때문에 질권, 저당권도 이 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수반성입니다. 수반성은 이거예요. 숫자가 따를 숫자거든요. 즉 따라다니는 겁니다. 채권이 처분되면은요, 즉 이전되면은 유치권도 같이 따라서 이전이 되는 거예요. 수반성은 동반한다, 따라다닌다 그거예요. 유치권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다니죠? 채권을 따라다녀요. 자, 불가분성 이건 중요합니다. 불가분 즉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도국공사계약에서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못 받은 돈이 100원이었어요. 유치권 행사를 하죠. 그랬더니 채무자가 10원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서 10원어치 빼고 90원어치만 행사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 불가분성이니까. 나누지 못해요. 쪼개지를 못하는 겁니다. 즉 10원짜리 한 장까지 다 받을 때까지 전체에 대해서 쪼개지 못하는 거예요. 유치권의 효력이 전체에 대해서 있다는 겁니다. 불가분성이에요. 이 부분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러한 경매권이 있는데 간이변제 충당도 할 수 있어요. 이 경매에는 복잡하죠, 절차가. 그러나 간이변제, 즉 간이한 방법에 의해서 변제 충당을 인정한다는 거죠. 소액의 경우에는요,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간이한 방법으로 변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경우 경매권도 있지만은 간이 변제 충당도 인정이 돼요.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입니다. 유치권의 경우에도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유익비의 경우에는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하죠. 무단대여나 또는 담보 제공 금지에 위반하게 되면은요, 무단은 이거죠. 승낙 없이 빌려주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거죠. 그 경우에는 위반이 되는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소멸을 청구하면요, 이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도달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죠. 따라서 경매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매권은 좀 절차가 복잡하죠. 따라서 소액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하는 간이변제 충당권이 인정이 됩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 유치 중에 들어갔던 비용, 즉 필요비나 유익비의 경우에는요, 그 비용 상환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5번 보실까요?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경우 그 사용권. 자, 이 사용권은요, 원칙상은 금지가 되죠. 원칙상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경우 그 사용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4번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이거는 틀렸죠. 반환 청구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하는 거 있죠. 자, 두 번째는 점유권입니다.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이런 건 없어요. 유치권자의 권리 아닌 것은 담보물권이니까 경매권이 있습니다. 또 소액인 경우에는 간이변제 충당권이 있어요. 유치 중 발생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한 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유치권자에게는 유치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에 대한 수취권도 있죠. 타담보 제공 청구권이랍니다. 이 경우는 유치권자가 하는 게 아니고 채무자가 하는 것이죠. 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할 테니까 유치권 좀 소멸시켜줘 라고 청구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타담보 제공 청구권은 유치권자의 권리는 아니죠. 채무자의 권리입니다. 담보 물건이 가지는 특성 중에서, 즉 통육선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거. 자, 암기사항 기억하셔야 돼요. 유치장에는 다 있는데 우물은 없다죠. 우는 우선변제권이죠. 없습니다. 물은 뭐죠? 물상대이죠. 물상대이 없어요. 다 있다는 것은 이겁니다. 개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물상대이성 없어요. 유치권 틀린 것은 다툼 있음 판례에 따름 1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죠.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에요. 따라서 경매권이 있습니다. 2번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은 유효죠. 무효가 아닙니다. 유효합니다. 3번 지문이 좀 기니까 뒤에서부터 읽을게요. 유치권 행사 여부네요.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 여부. 기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유치권의 대상 이거죠. 부동산, 유가증권입니다. 토지는 부동산이죠.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앞부분 읽을게요.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관련하여 유치권 행사 여부니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 대금을 안 준 것이죠.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건물 공사 대금이네요. 이게 채권입니다. 결련관계를 봐야죠.
무엇과 무엇의 연결이죠? 채권과 목적물입니다. 채권은 건물 공사 대금 채권이에요. 따라서 목적물도 건물이어야 되죠. 그 경우에는 결련 관계가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문에서 보면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했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토지에 부합이 된 상태죠. 따라서 건물에 관한 채권은 토지에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즉 결련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4번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죠. 따라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5번 유치권자의 점유 관련해서요. 선관주의 의무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어요. 민법상 유치권 옳은 것은 다툼 있음 판례에 따름 1번 경매 신청권 있죠. 없다 틀렸어요. 유치권은 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경매권, 경매 신청권이 있어요. 2번 과실 수취권 있죠. 3번 채무자의 승낙 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승낙 없이는 뭐죠? 무단이죠. 무단 담보 제공 안 됩니다. 무단 양도도 안 돼요. 무단 사용도 원칙상은 안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차임 상당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됩니다. 4번 이 지문은 중요합니다.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건 틀렸어요. 자, 원래 유치권은요. 직접 점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간접 점유도 인정이 돼요. 그러나 채무자를 직접 점유를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유치권 성립을 인정하는 쪽 이쪽은 뭐죠? 채권자죠.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채무자, 채권자는 서로 대립되는 사람이죠.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 당사자, 이 채권자는 점유가 없는 것이죠. 점유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지문이 맞으려면요, 즉 간접 점유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 말을 할 수 있으려면요,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여야 됩니다. 이러면은 맞는 거예요. 제3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을 성립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또 맞는 겁니다. 5번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다가 틀렸어요. 유익비도 마찬가지로 요건을 갖추면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배운 그 전세권이 있죠. 이 전세권에서는 필요비 상환 청구 못합니다. 유치권 틀린 것은 다툼에서 판례에 의하면 1번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유치장에 다 있는데 우물만 없어요. 여기서 우는 우선 변제권이죠. 물은요 물상대위죠. 물상대위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2번 유치권 성립 배제 특약 유효합니다. 유치권 성립 요건 관련해서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기억나시죠? 그 부분입니다. 3번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다. 자, 맞는 겁니다. 채무자의 소유물에도 성립하죠. 그리고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합니다. 이 부분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 가능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앞에서 배운 그 성립 요건 중에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이거였었죠. 이게 성립 요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타인 소유입니다. 타인 소유가 뭐죠? 내 것이 아니면 다 남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제3자 소유가 내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타인 소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이 부분 관심 없는 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A 소유 차가 있었어요. B가 빌렸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C에게 수리를 맡겼어요. 그리고 이 C가 수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럼 이 차 지금 현재 어디에 있죠? C가 지금 가지고 있죠. 자, B가 돈을 안 줍니다. 수리비를. 그럼 C는요, 이 차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합니다. 이 경우 B는 채무자죠. A는 소유자입니다. 이 경우에서 A는 누구죠? 제3자죠. 왜냐하면 이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었거든요. 제3자였거든요. 수리 관련해서는 제3자입니다. A는요. 즉 유치권은 제3자 소유물에 성립할 수 있어요. 4번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한답니다. 그러면은 유치권 안 됩니다. 없다니까 맞는 거예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다는 얘기는요. 채권자가 점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갖춰지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치권 행사도 없어요. 5번 건축 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자신의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거 틀렸죠. 채권이 지금 뭐죠? 자재 대금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A가 건물을 짓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B에게 공사를 도급을 줬어요. 그럼 B는 수급인이 되고 A는 도급인이 되죠. C는 수급인 B와 외상으로 자재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안입니다. 이 경우 A와 B 사이에는 공사 대금 채권이 발생하죠. B가 이 자재를 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공사 대금 채권이 B에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목적물은 건물이죠. 토지가 아니고 건물입니다. 따라서 공사 대금과 건물 사이에는 연결관계, 즉 결련관계가 있어요. B가 공사를 했고 그리고 건물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건물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외상으로 했던 그 자재 대금 채권, 결련관계는 채권과 건물 사이 관계에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 경우는 건물과 연결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C는 자재를 B에게 줬어요. 즉 B와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 예상 계약에 근거해서 채권이 생겼던 거예요. C와 A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건물과 자재 대금 채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즉 결련 관계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자재 관련해서 이 채권은 건물과 관련해서는 결련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결련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그런 것은 다툼성 판례에 따름, 자, 결련 관계는 연결고리, 즉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연결고리, 연결관계, 즉 결련관계를 보는 겁니다. 기업과 니은 모두 건물입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건물 관련해서는요, 수급인의 그 공사 대금 채권이 있죠. 이 경우는 유치권을 행사합니다. 우리가 길 가다 보면 플래카드 걸어진 거 다 그런 것들이에요. 즉 공사 대금 채권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권리금, 임대차 보증금 이런 것은 애초에 아닌 겁니다. 굳이 이 부분을 학문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권리금 반환 약정, 이 약정과 권리금은 연결되어 있지 건물과는 연결이 없다, 이런 식이거든요. 보증금 반환 청구권 이런 것이죠. 임대차 계약과 직결되는 것이지 건물과 직결되진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즉 결련관계가 건물에 대해서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요, 이게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합니다. 이 건물과 관련해서는 공사대금 채권, 그 외에는 X, 이렇게 간단하게 가는 거예요. 객관식 시험이니까 그렇게 공부해도 됩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착실하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건물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해요. 두 사람이 있겠죠. 둘 사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건 사람입니다. 둘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죠. 이 계약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얘기를 했어요. 보증금 반환 채권이죠. 즉 채권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연결관계 여기에 있습니까?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여기서 발생했거든요. 여기가 뭐죠? 계약이었죠. 임대차 계약. 즉 이 보증금 채권과 이 물건, 즉 목적물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계약과 직결된 것이었죠. 기억도 같은 논리로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각자가 기억하기 편한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디귿번, 가축은 물건이죠.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 가축이 농작물을 먹었답니다. 자, 그러면은 건물과 똑같아요. 건물에 공사자재 넣어서 공사한 거, 수급인이 공사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가축의 뱃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죠? 목적물이죠. 지금 물건입니다. 목적물이에요. 그와 관련해서 손해가 발생하죠. 농작물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 관련이랍니다. 그러면 이 손해배상 청구권 뭐죠? 이게 바로 채권이죠. 이 가축과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이 있습니까? 계약 없었어요. 그런 거 없죠. 그렇다면 이 채권과 목적물은 직결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축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 가능하죠. 농작물이 가축의 뱃속에 있거든요. 따라서 관련 채권과 결련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뭐 이원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주관식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시고요. 우리는 어쨌든 답만 맞히면 됩니다. 유치권,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됩니다. 간접 점유도 됩니다. 따라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계없다. 맞죠? 2번, 유치권 포기 특약의 경우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어요. 관련하여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죠. 이 경우 당사자 사이는 물론이고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포기 특약도 마찬가지예요.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번,
유치권은 담보 물건이니까 경매할 수 있죠. 4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 담보 제공 후 소멸 청구죠. 주어는 채무자입니다. 이 지문 기억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채무자가 유치물을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면서 이 유치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소멸시켜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채권자가 거부하면은 끝입니다. 이거는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시험이 안 나오니까. 5번. 자, 권리금 X입니다. 뒤에 건물이죠. 건물은요, 공사대금 채권 외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권리금, 보증금 이런 거 없어요. 유치권과 동시이행 항변권 옳은 것은 유치권은 이거죠. 돈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계속 점유하겠다 이 소리고요. 동시이행 항변권은요. 네가 돈 주기 전까지는 나도 이행 못해. 즉 이행 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두 개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점유가 성립 요건인 것은 유치권이죠. 동시이행 항변권은 점유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은요. 쌍무계약에서 채권의 이행관계, 이행 거절 그런 문제예요. 즉 점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니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이게 바로 결련관계라 얘기하죠. 즉 유치권 관련입니다. 담보 목적 맞죠. 디귿 유치권과 동시이행 항변권은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 선택할 수도 있어요.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병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리을 유치권은 물권입니다. 법정 담보 물권이죠. 동시이행 항변권은 거절 권능입니다. 즉 이행 거절 권능이에요. 네가 이행하기 전에는 나는 이행 거절한다 그거거든요. X물건에 대한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즉 유치권 성립 요건에 대한 문제죠. 다툼 있음 판례에 따름 1번 X의 소유권자가 갑인지 여부. 갑의 유치권 성립입니다. 갑이 소유자라면 자기 소유물이 되죠. 따라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은요. 타인의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이죠. 따라서 소유자가 갑인지 여부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칩니다. 2번 X에 관하여 생긴 채권, 즉 결련관계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채권은 변제기에 도래해야지만이 됩니다. 따라서 성립에 영향이 있어요. 3번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닌 한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 여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니랍니다. 그러면은 제3자를 매개로 해서 간접 점유라고 봐도 되죠. 그 경우에는 되는 것이죠. 즉 채무자를 매개로 했다면은 이 경우에는 유치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채무자 매개로 한 게 아니랍니다. 그럼 제3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간접 점유 됩니다. 성립하는 거예요. 직접 점유도 됩니다.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양자에는 차이가 없죠. 그러므로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말장난 비슷한데요.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로 알 거예요. 4번 갑의 점유가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불법 점유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5번 유치권 배제 약정, 즉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갑은 X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자, 채권과 건물 사이죠. 관하여 생기는 결련관계에 있다는 거죠. 즉 유치권 문제네요. 의뢰 경매 신청에 따라 경매 신청을 했어요. X 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답니다. 이거는 키워드예요. 압류의 효력 발생은 항상 키워드입니다. 병은 경매 절차에서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병이 경락인입니다. 이 경우 갑이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자, 병은 경락인이죠. 즉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자, 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이 시점이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다른 말로는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거랑 거의 비슷한 말로 보시면 돼요. 즉 이때 이후에는요. 경매 절차가 시작됨을 분명히 만천하에 알린 겁니다. 따라서 이 이후에 점유해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되죠. 이 부분에서
저당권이 있다든가 가압류 있다든가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압류의 효력 발생 전인 경우에는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즉 경락인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에 취득한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 X건물에 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즉 이 부분입니다. 갑이 X건물에 점유를 이전받았다. 즉 유치권 행사 이 이후죠. 따라서 유치권 행사를 못합니다. 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이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를 못해요. 경락인에 대해서 대항을 못하는 겁니다. 니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갑의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했다. 즉 이 부분이죠. 따라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는입니다. 디귿, X건물에 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 부분입니다. 가능한 부분이죠. 갑이 유치권을 취득했다. 그러면은 경락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리을, X건물에 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 부분이죠. 갑이 유치권을 취득했다. 따라서 가압류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갑은 을과의 계약에 따라 을 소유의 구분 건물 201호, 202호 호수가 두 개네요. 관련하여 전체 수리공사를 완료했지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즉 건물과 관련해서 공사대금 채권의 문제니까 결련관계 있죠. 즉 유치권 문제겠네요. 갑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201호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202호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어요. 1번 피담보 채권은요. 전체 공사대금 채권입니다. 받을 돈은 공사대금 전체입니다. 유치권은 우물은 없죠. 우선변제 받을 수 없어요. 물상대의도 없지요. 1, 2번을 연결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어요. 이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서 피담보 채권은, 즉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은 201호만에 대한 게 아니라 전체 공사대금이에요. 즉 전체 공사대금을 전체 다 받을 때까지는 201호를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논리가 바로 불가분성이거든요.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4번 승낙 없이, 즉 무단이죠. 임대했답니다. 무단임대입니다. 그 경우에 상대방은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5번도 무단임대네요. 그 경우 병은 임차인이죠. 을에 대해 여기서 을은 누구죠? 소유자입니다. 승낙한 적이 없죠. 이 경우 을은요, 병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즉 병은 임대차의 효력을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즉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보증금 권리금은 아닙니다. 건물이 있으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거죠. 보증금이나 권리금은요, 이 부분에서 발생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죠. 이 임차물 자체에서 발생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건물과 결연관계에 없어요. 디귿, 필요비는 건물을 구성하죠. 임차물 자체를 수리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건물에 남아있는 거예요. 따라서 결연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필요비를 지불하지 않은 거예요. 즉 채무 불이행한 거죠.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결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리을, 원상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 A가 들어가서 장사를 했어요. 비소유 건물입니다. 예를 들어 갈비집입니다. 관련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장사가 안 해서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A가 원상회복 약정이 있었던 겁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A가 설치했던 이 시설물을 다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원상회복 약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다 철거했다는 것이죠. 철거했기 때문에 유익비는 뭐죠?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한 거거든요. 다 철거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없죠. 따라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 없습니다.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갑이 유치권자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면 1번, 갑이 건물의 수급인이다.
소유권까지 갖는다는 거죠. 그럼 갑은 자기 소유네요. 자기 소유니까 타인 소유가 아니죠. 그러면은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없습니다. 유치권의 대상은 이거죠. 타인 소유, 부동산, 동상, 유가증권이죠. 따라서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번, 갑이 건물 점유에 관해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답니다. 즉 선량관리자 주의 의무 위반인데요. 이 경우에는 채무자 을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데 채무자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소멸 청구를 하는 것이죠. 3번, 갑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증명은 이거죠. 상대방이 갑의 점유가 불법 점유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유치권자가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가 아님을 증명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의 점유가 불법 점유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외우는 방법. 이 증명이 쉽습니까? 증명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이 힘든 일을 갑과 을 중에 누가 해야 될까요? 갑이 이러한 유치권을 행사하게 된 동기가 뭐죠? 을이 돈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힘든 것은 누가 해야 된다? 돈을 안 줬던 사람, 동기를 제공한 사람이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갑의 불법 점유임을 증명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는 거죠. 4번, 채무자가 건물을 직접 점유한답니다. 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거예요. 이 경우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는 채권자하고는 반대 입장이죠. 즉,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채권자가 점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맞는 거죠. 5번,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병은 지금 제3자입니다. 이 경우에 갑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했답니다. 유치권자 입장에서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당하면요, 점유 회수해소를 제기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점유를 회복했답니다. 그렇다면은 갑의 유치권은 되살아납니다. 갑의 건물, 즉 갑소유입니다. 임차인이 을이에요. 병으로부터 건축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서 수리를 했다. 즉 임차인이 수리를 한 겁니다.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였다. 임대차가 끝났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간에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으면 되죠. 그러나 임대인이 수리비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을이 이 건물을 점유한다. 즉 유치권 행사죠. 건물 관련 그 필요비 있죠. 수리한 거. 이 경우는 건물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고친 부분이. 따라서 수리비 관련 채권에 대해서는 결련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병의 건축 자재 대금 외상 공급 부분, 이 부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지, 즉 외상 매매 계약이죠. 거기로부터 나온 것이지 이 임대차 건물과 직결되는 건 아니에요. 즉 연관성 없어요. 결련관계 없습니다. 그 내용 하에서 다음 지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1번, 병은 누구죠? 건축 자재상이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했는데 틀렸어요.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대해서 결련관계 없어요. 따라서 틀린 것은 1번. 2번, 을은 임차인이죠. 수리비 상환할 때까지, 즉 상환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련관계 있어요. 채권과 건물 사이에. 수리비는 필요비죠. 다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번, 승낙 없이 건물을 담보 제공할 수 없어요. 4번, 을은 유치권자죠.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하여 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자, 유치권자는 경매권 있어요. 상환받기 위하여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선 변제 받기 위하여 이러면 틀린 거예요. 자, 기억나신가요? 유치장에 다 있는데 우물은 없다죠. 즉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5번, 지문이 기니까 뒤에서부터 읽을게요. 을이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유치권은 물권입니다. 물권이기 때문에 유치물이 경매되었다, 즉 경락인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어요. 자, 양수한 정이 을에게 건물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을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했어요. 그런데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 경우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양수인에 대해서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양수인이 경매를 통한 경락인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권은 살아남는 거예요. 유치권은 안 없어집니다.
유치권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하면 1번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 매개관계에 의해서 간접 점유한다. 간접 점유인데요. 제3자가 매개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매개체가 채무자라면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것이죠. 그러면 채권자는 점유가 없는 거예요. 점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죠. 그 경우에는 간접 점유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문에서는 제3자가 매개체이기 때문에 간접 점유가 인정이 됩니다. 유치권자는 경락인, 매수인 같은 얘기인데요. 인도 거절 가능합니다. 경락인, 매수인이 인도 청구를 해도 유치권자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치권자는요, 점유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나 변제 청구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락인이나 매수인은 채무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유치권자는 채무자가 아닌 매수인이나 경락인에 대해서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유치권 행사하는 동안에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유치권 행사와 채권의 소멸시효 제도는요, 전혀 달라요. 따라서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소멸시효대로 진행을 합니다. 자, 민법 총칙에서 소멸시효 진행이 안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그에 맞는 중단 사유하고 정지 사유에 해당해야 되죠. 그런데 중단 사유나 정지 사유에서 유치권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4번 유치권자는 가실 수취권이 있어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죠. 없다가 틀렸어요. 자,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한답니다. 그리고 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용은 원칙상 금지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이런 경우죠. 주택인 경우에는 거주 사용하는 게 이걸 뭘로 보죠? 보존 행위로 보죠. 따라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어요.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하면 1번 건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 맞습니다. 자, 이 점유는 적법한 점유여야 되죠. 점유 개시도 적법해야 됩니다. 2번에서요. 점유 이전 있죠. 이게 바로 유치권 관련해서는 점유 취득의 문제죠. 즉, 이 점유도 적법해야 됩니다. 자, 2번 다시 읽을게요.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 후, 즉 이 부분은 압류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겁니다. 그 후에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즉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해 줬다. 유치권을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점유 개시가 이때 되는 거죠. 점유 취득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점유가 적법한 거냐 이걸 보면 되는 거거든요. 적법하다면은 유치권은 성립하는 거고요. 불법하다고 나온다면은 성립할 수 없다가 되겠죠. 압류에 대해서는요, 어떠한 효력이 있죠? 민사집행법에 규정이 있는데 처분 금지효라고 그럽니다. 처분이 금지되는 거죠. 금지되는 것은요, 양도의 금지입니다. 그리고 담보권 설정 등 각종 설정 행위가 금지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매 등기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점유는 뭐죠? 사실행위입니다. 점유 취득도 사실행위예요. 이 사실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니죠. 양도도 아니고 담보권 설정 등이 아니에요. 따라서 점유 이전은 사실행위지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가능한 거예요. 즉 적법한 겁니다. 적법하냐? 예, 적법합니다. 따라서 이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3번 건물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다는데 맞죠? 결련관계 없어요. 그죠? 권리금이나 보증금은 결련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없어요. 4번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 전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답니다. 이 경우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그의 채권이 완전될 때까지 매수인에 대해서, 이 매수인은 경락인이죠. 경매에 붙여졌으니까 경락인입니다. 경락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냐?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경락인에 대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이라는 게 점유 계속이거든요. 점유 계속 의미 자체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 경락인에 대해서 변제를 청구는 할 수 없죠. 자, 4번에서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시험에 많이 나오죠. 후로 말을 바꿉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을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좀 해볼까요? 압류의 효력이 이때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경락인, 이 경매에 응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뭘 보냐면요, 이때 법원에서 작성한 서류가 있거든요. 매각 물건 현황조사서하고요, 현황조사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명세서에서 각종 권리 같은 게 나와 있거든요. 인수해야 되는 임차인이 있는지 등등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이러한 압류 전에 성립했던 유치권이 있다면요, 현황조사서나 명세서에서 그게 나와줍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경락자가 불축의 손해가 없어요. 그러나 이 경우에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이 부분입니다. 이때 유치권이 있는 거예요. 명세서상 이때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였죠. 이 경우 법원은 항상 경락인을 보호합니다. 경매 제도의 안전성을 위해서 그래요. 잘 아시지만 경매는요, 자본주의의 꽃이라 그러거든요. 각종 권리관계가 복잡한 것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경매제도지 않습니까? 이때 성립한 유치권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인정한다. 즉 경락인에 대해서 유치권을 가지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래버리면요, 이 당시에 이 명세서라든가 법원이 작성한 현황조사서 등을 믿고 응찰했던 경락인은 뒤통수 맞는 거예요. 경매제도가 무너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됐다 할지라도 대항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5번,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장에는 다 있는데 없는 게 있죠. 우물은 없습니다. 우선 변제권 없어요. 물상대지 정권도 없어요.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에서 판례에 의하면 1번,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권은 주로 용익물권이죠. 이게 주입니다. 담보물권성은 종된 개념이에요. 2번, 지문이 좀 기니까 뒤에서 읽을게요.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지문을 더 보니까 양수인이 양도인의 이러한 권한을 대의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간섭법상 법정지상권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죠. A 소유 토지가 있어요. 그리고 A 소유 건물이 있었습니다. A가 A 토지를 B에게 팔았어요. 그 과정에서 건물 철거 특약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사회경제상 이 건물을 부수지 않는 것이죠. 즉 A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B는 A에게 건물을 부수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즉 법정지상권,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이기 때문에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지문을 읽으니까 이러한 건물의 양수인, 즉 건물을 양도 양수한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비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도 양수는 법률행위죠. 따라서 B는 등기해야지만이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B는 지상권이 없습니다. 이를 알고 A가 B에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바로 요구하면 B가 철거해야 되는 게 아니고 B는 A가 갖고 있었던 이러한 청구권을 대의 행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읽으면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 등기 없다. 그러니까 양도인의 이러한 권리를 대의 행사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3번, 지문이 좀 깁니다. 뒤에서부터 읽을게요. 일괄경매 청구 문제입니다. 일괄경매 요건이 뭐죠? 가동입니까? 아니죠. 나동이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나대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동일인 소유해야 돼요. 무엇과 무엇이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괄하여 한 방에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토지 저당권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죠.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이죠. A 소유 토지입니다. 자, B가 은행이에요.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B는 저당권자입니다. 그리고 A는 저당권 설정자죠. 토지 저당권자는, 즉 B는, 은행은 저당권 설정 후 그 설정자는 토지 주인 A, A가 그 토지에 신축하여 소유하는 건물에, 즉 신축하여 소유하는 건물, 즉 건물의 소유자 누구죠? A죠. 주어가 A입니다.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A로서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요건 갖췄어요. 나대지인지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을 지은 거죠. 그러면은 설정 전에는 나대지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요건 충족입니다.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4번, 지역권 취득 문제입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이 지역권 취득했다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죠. 공유 지분 토지에서 너의 지역권, 나의 지역권 나누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나누고 싶으면요, 공유물 분할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한 분할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겁니다. 취득, 즉 좋은 것에 대해서는 같이 가는 거예요.
5번 원고의 목적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했답니다. 피고가 유치권 항변을 하는 것이죠. 건물이 있으면은 피고가 지금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치권 행사가 인용이 된 거예요. 즉 받아들여진 겁니다. 유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서 피고가 점유 중이니까 원고가 목적물을 돌려달라고 즉 인도 청구를 한 거죠. 자, 이런 경우 유치권 푸는 방법이 뭐죠? 원고는 변제하면 돼요. 돈을 주면 됩니다. 피고에게. 그리고 피고는 물건을 인도해 주면 돼요. 그런 내용으로 판결을 합니다. 따라서 원고 패소해가지고 피고의 유치권이 있으니까 인도 안 해줘도 돼. 그런 게 아니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합니다. 따라서 패소 이건 틀린 거죠. 다시 정리하면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것이지 원고 패소 판결하는 건 아닙니다. 유치권 틀린 것은 판례의감 1번. 유치권 성립 배제 특약은 유효합니다. 유치권 성립 요건에서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게 그거죠. 배제 특약이 없을 것. 2번.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물에는 안 되는 것이죠. 제3자도 내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3번. 계약 명의신탁의 신탁자는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자, 이하 생략하고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느냐 문제죠. 자, 앞부분 계약 명의신탁, 명의신탁이 무서운 소리 나오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뒷부분에서 필요하면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매매 대금입니다. 유치권 행사 안 됩니다. 자, 이 부분 시험 문제형으로 기억하기 쉽게 한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유치권 행사와 관련해서 항상 우리가 문제되는 게 결련관계죠. 이 결련관계 보니까 일단 유치물이 있어야 돼요. 목적물. 보니까 부동산이네요. 즉 신탁부동산, 결국은 부동산이죠. 신탁부동산도. 맡겨놓은 부동산인데 어쨌든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은 대상이 되죠.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타인 소유입니다. 자기 건 아니에요. 다음에 이제 채권을 봅니다. 매매 대금 관련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어쨌든 매매 대금 관련 채권입니다. 이 부동산과 결련관계 있는가를 보면 되죠. 그런데 내용 자체를 보니까 매매 대금이네요.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한 거죠. 매매 계약을. 관련한 채권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과 연결이 되는 것이지 이 부동산과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공사를 했다거나 또는 수리비나 이런 게 들어갔던 게 아니에요. 뭐 유익비가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말 그대로 매매 계약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련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4번. 점유가 불법이랍니다. 그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이 권이 뭐죠? 권리죠. 권리가 뭐냐면은 법에 의해서 향유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불법 행위로 인해서 요건을 갖춘 경우죠. 그렇다면 법은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5번.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비용은 필요비도 있을 수도 있고 유익비도 있을 수 있죠. 이 기억나시죠? 가액이 감소하는 것이 고장 난 거죠. 그럼 고칩니다. 그럼 수리비죠. 그리고 중축을 했어요. 그럼 가액 증가 현정을 한다. 그럼 이게 유익비죠. 두 개 합해서 이제 비용인데 계약이 끝나면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습니다. 즉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이 경우 필요비든 유익비든 이 건물 자체에 남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채권과 이 유치물 즉 목적물 사이에는 결련관계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어요. 1번. 동시이행 항변권과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없다가 틀렸어요.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골라서 하면 됩니다. 2번. 권리금이나 보증금은 아닙니다. 자, 이거 다시 설명드릴까요? 이 문제는 결련관계 문제죠.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목적물이에요. 이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결련관계, 즉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권리금 반환 약정입니다. 이 약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즉 사람과 사람 사이 이 약정에 기해서 발생한 것이죠. 목적물과 직결되는 게 아닙니다. 결련관계 없어요. 따라서 유치권 없습니다. 3번. 유치권의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 양도된 경우. 자, 유치권은 물건이죠. 양도되더라도 물건 따라갑니다.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권자가 갖는 비용 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 인정됩니다. 않는다가 틀렸어요. 5번.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를 하게 되면 채권자는 점유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유치권은 포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경우에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점유를 상실하면요. 그 즉시 유치권은 소멸해요.
목적물의 전부 멸실, 마찬가지로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물권이기 때문에 목적물이 없어지면 그 위에 타고 있는 물권도 없어지는 겁니다. 채권의 소멸, 채권이 주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주예요. 주인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종인 유치권도 같이 없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뭐라 그러죠? 통유성 중에서 부종성이라 그러죠? 주인이 없어지면 거기에 붙어있는 종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A 소유였습니다. 여기에 유치권이 성립했어요. B에게 양도했습니다. 유치권은 물권이죠. 물건 위에 타고 다녀요. 이 경우에도 역시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물 양도가 있어도 양수인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혼동. 혼동 이거죠. 동동입니다. 외우시는 거. 동일한 물건이죠. 뒷부분은 동일인이죠.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물권이죠. 그러한 권리가 동일인에게 기속된 때는 가장 센 소유권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어지는 것이죠. 즉 소유권과 유치권이 있는 경우에는요. 소유권이 더 세기 때문에 유치권은 없어져요. 점유를 상실하면요. 그 즉시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유치물 멸실. 목적물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물권은 거기에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4번 제3자에게 유치물을 보관시킨다. 보관시킨 자는 간접점이죠. 직접 보관하는 제3자는 직접점이죠. 이 경우는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5번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누가 변제했든 어쨌든 변제는 변제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이죠. 즉 주인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종에 해당하는 유치권도 같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부종성입니다. 유치권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즉 점유 취득이 먼저고 채권은 나중에 성립된 것이죠. 이러한 경우 유치권이 인정되느냐 문제입니다. 이 부분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때 채권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변제기가 이때였어요.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점유를 해요. 즉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때부터 유치권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1번 지문을 보면요. 점유 취득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채권이 성립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앞부분이 없다는 가정하에 점유 취득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채권이 성립을 해요. 변제기가 이때죠. 갚지 않았어요. 그럼 이때부터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점유의 요건을 이미 갖췄죠. 그리고 변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때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즉 점유 취득한 후에 채권이 성립해도 유치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2번 간접 점유 관련인데요.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라면은 이 경우는 채권자가 점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죠. 따라서 이 경우는 유치권이 없습니다.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했다. 그 경우에 반환 청구권 관련해서 유치권에 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환 청구권의 근거는 두 가지죠. 소유권, 그 다음에 점유권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를 해야 돼요. 유치권에 기하는 게 아닙니다.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에는 승낙 없이도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원칙상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주택이 있죠. 주택 거주 사용의 경우에는요. 보존에 필요한 경우다 해가지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가능합니다. 5번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인정해 줬답니다. 그러면은 변제기가 늘어난 것이죠. 변제기가 연장된 경우에요. 따라서 아직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유치할 수 없습니다. 즉 상환 기간에 대해서 법원이 허여해 준 겁니다. 즉 허락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갚아야 되는 그 기간이 더 뒤로 연장된 것이고 그렇다면 그 기간 내에서는 아직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죠. 자, 이 지문은 굉장히 길어요. 이것만 한번 봐봅시다. 압류의 효력이 이때 발생했어요. 그 후에
유치권을 취득합니다. 압류보다 더 늦은 거예요. 이 경우 유치권자는 경락자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합니다. 경락자에 대해서 인도 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경락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으려면 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이어야겠죠. 그 이전에 유치권이 취득됐어야 합니다. 그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이제 읽어보면 답이 보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 신축 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공사 도급이죠. 도급 계약을 한 겁니다. 갑이 도급인이죠. 을은 수급인이에요. 특정 내용이죠. 갑 명의 보존 등기 후에 2개월 내에 공사 대금 지급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읽으니까 16년 1월 15일자에 주택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보존 등기 날짜가 1월 15일입니다. 그 후 2개월 내니까 3월 15일이 되죠. 3월 15일이 변제기입니다. 3월 15일 이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은 수급인으로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다음 계속 읽을게요. 을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현재가 그럼 언제입니까? 쭉 이하를 읽어보니까 2월 8일 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었고 10월 17일 날 경락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주택 인도 청구를 한 겁니다. 10월 17일 이후인 상황이죠. 그러면 변제기는 3월 15일이었어요. 이 현재라는 것은 변제기 이후죠. 그리고 이 주택과 즉 목적물과 공사대금 채권 관련해서는 결련관계에 있어요. 즉 유치권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 점유하는 이 시점에서 유치권이 성립을 해요. 이 유치권 성립 일자는 빨라도 3월 15일이죠. 왜냐하면 변제기 이후여야 되니까. 자, 2월 8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날짜예요. 옛날 말로 차압 들어온다 그러죠. 차압 들어온 날짜입니다. 빨간 딱지 붙인 날짜예요. 그러면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날짜가 2월 8일입니다. 그리고 유치권이 성립한 날이 빨라도 3월 15일이에요. 그리고 현재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 계속이죠. 즉 유치권 취득이 압류 효력 발생 시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경락자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합니다. 사안에서 경락 대금을 완납한 사람이 병인데 병이 주택 인도를 청구하면은 수급인은 거절을 못해요. 대항하지 못합니다. 을은 수급인이죠. 주택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부분이 틀렸어요. 거절 못합니다. 대항력 없어요. 디귿 보실까요? 을은 동시 이행 항변권에 근거할 수 없습니다. 이거 틀렸어요. 즉 없다 했으니까 맞는 거죠. 동시 이행 항변권은요 쌍무계약에서 이루어집니다. 쌍무계약은 대표적인 게 계약이죠. 그러나 우리 이 사안에서는 경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계약이 아니에요. 쌍무계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을은 동시 이행 항변권에 근거할 수 없어요. 병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그 당시부터는 소유권을 취득하죠. 따라서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없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입니다.